안녕하십니까. 조금 전부터 국회에서는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정치부 김민철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 후보자의 이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이죠? 네, 오 후보자는 19년간 판사로 일한 법관 출신입니다. 네. 1995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에 부산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거쳐서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2017년 퇴직해선 법무법인 금성에 합류했고 방송뉴스 패널로 출연하는 등 활발한 언론 활동도 이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오 후보자가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반부패 수사기구의 수장으로서 이 자질과 역량을 갖췄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논란은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특히 현재 공수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맡고 있는 만큼 야권에선 수사 방향과 해병대원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관으로 공직 경험이 풍부한 오 후보자가 자질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공수처 조직과 운영 방향 등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네, 오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들도 좀 있습니다. 이 재테크 의혹, 또 자녀와 배우자의 법무법인 채용 등이 그 논란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오 후보자의 딸이 20살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60제곱미터와 건물을 4억 2천만 원의 어머니로부터 사들였고요. 이후 오 후보자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증여받은 뒤에 추가 대출금을 받아서 구매 대금과 증여세를 지불했는데요. 야당에선 절세를 위한 편법 증여가 아닌지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오 후보자의 대학생 딸이 지인의 로펌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의혹, 또 배우자가 오 후보자 자신이 일하는 로펌의 운전기사로 채용됐다는 논란 등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 국회 연결해서 인사청문회 현장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종합해서 민주당 간사로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오늘 모두 발언에 보면은 오늘 이 자리가 후보자로서 적격 여부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께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두 발언이 한 6페이지 조금 넘는데요. 4페이지는 우리 후보자께서 공수처장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 하는 포부와 비전은 충분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 적격 여부를 판단받으려고 하면 과연 우리 후보자가 이 공수처장으로서 도덕성, 청렴성, 전문성이 있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방금 세 분 의원님들 말씀 주셨듯이 도덕성, 청렴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중요 자료들을 하나도 제출을 안 하고 계십니다. 이러시면은 우리 후보자께서 과연 본인 스스로 말한 것처럼 적격 여부를 국민의 대표자들한테 검증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언론에 나온 최소한의 의혹들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해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하시는 것이 오늘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는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는 의원들이 여러 차례 지금 후보자 측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후보자 측에서도 어떤 자료가 지금 이번에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최소한도 점심시간 직후에 지금 의원들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좀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어떤 부분에 개인정보 보호나 비밀 이런 부분 다 여기 있는 의원들이 충분히 압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알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덕성이나 청렴성을 검증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보완적인 자료라도 제출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개인정보 보호, 비밀 유지, 엄수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해버리면은 오늘 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우리 젊은 생명이 희생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관심이 높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촉구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후보자님. 네. 지금 네 분의 이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세무자료, 그다음에 본인과 배우자의 주식 거래 내역, 또 본인이 담당했던 사건의 항소 이유서, 또 본인의 배우자의 이 유한회사 금성의 재직 관련된 증명서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오전 중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아마 위원님들 오후 질의에 잘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질의 순서로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네. 후보자님 판사를 그만둔 이유를 제가 서면 질의했더니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자로서의 판사 역할, 소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상당한 중압감과 부담을 느껴서 직무 수행이 이제 어려워서 그만뒀다 그러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죠? 공수처장 자리가 딱 그런 자리 아니에요? 더 상당한 중압감과 책임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건 잘하실 수 있겠어요? 판사는 어려우셨는데. 잘 운영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공수처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다 수사해야 되는 그런 수사기관이죠. 맞습니다. 네. 대통령도 재임 중에 형사소추가 되지 않을 뿐 수사의 대상일 수 있는 거죠.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사 위원님의 기본적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판사도 이 중압감 느껴서 못했다고 하시는데 공수처장은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너무 당연한 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형사소추는 안 되지만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최근에 검찰 인사 보셨죠?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서요. 검찰판 쑥대밭 인사를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이제 국민들로서는 이제 믿을 건 공수처, 예? 아니면 특검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말 더듬고 원칙과 법률에서 벗어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아니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시라고 제 얘기에 동의하시는 걸 떠나서. 그러니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형사소추 대상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정과 불법 행위가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수사 대상인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수사 대상이 맞습니다. 예.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요. 대통령실의 개입, 부당한 압력 이런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다. 이거 확인하는 거죠. 지금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돼서 그 부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최상병 사건 외압 관련해서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시 공수처에 소환 조사할 수 있다. 이거 확인하신 거죠?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위원님의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또 하나 그러면 물어볼 게 있는데 공수처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사건 관련해서 이미 이제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이 관련해서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역시 피고발인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지 말씀을 좀 올리기가 부적절해 보입니다. 후보자님, 저도 구체적 사건은 몰라요. 다만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의 지지부진함과 또 공수처가 그나마 수사한 내용을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공수처장이 지지부진하고 또 2대 공수처장이 왔는데도 지금까지의 모습하고 똑같이 지지부진해 놓으면 공수처는 그냥 꺼다 놓은 보리자루 수사기관인 거예요. 그리고 공수의 공수처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비아냥을 듣고 그런 모욕을 들으면서 그 공수처장으로서 역할을 못 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의지 다부지게 가지시고 제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이 두 분에 대한 수사 의지가 공수처의 앞으로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그 대한민국의 눈꽃만큼이라도 정의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여줘야 되는 역할을 공수처가 해야 돼요. 그걸 못하면 다 특검 가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법률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탄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지부진하고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그러시면 특검으로 가는 길을 열고 탄핵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불행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자께서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른 사안 좀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판사가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 아닙니다. 근데 왜 그 정치공금 내시면서 자영업자로 기입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기재한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기재됐는지 지금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은 못합니다만 실무자가 그렇게 기재한 거 아닐까 실망입니다. 싶습니다. 저는요, 공무원의 정치적인 자유의 영역이 좀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후원금 정도를 내는 걸 가지고 정치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분명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법원의 내규, 법원의 규정은 법원 조직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확인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건 법관 윤리에 어긋난다, 하면 안 된다, 분명하게 답을 들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아니 왜 그 자리에다가 자기 직업을 속이고 자영업자라고 써요. 저는 그것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웃을 거예요. 적지 않은 돈 고액을 후원하면서도 소신 없이 기억나지 않을 일을 그렇게 해버리시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고요. 하나 더는 제가 지금 관련된 그 의견서하고 항소 이유서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12살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의붓 아버지 변호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변호를 하시면서 그 이혼 소송에 있었던 피해자의 친엄마가 본인 재산분을 이용하려고 진술을 조작한 거다, 이렇게 선을 넘는 변호를 하신 걸 확인했습니다. 상담원에 나와요. 정말로 이거는 고위공직자의 자격을 논의하기 전에 변호사로서의 변호 윤리상의 문제가 있는 자세 아니냐, 이 생각이 듭니다. 다 이렇게 변론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와 또 신심이학과 관련해서 수익 최대한의 이유는 책임 감당하는 게 맞지 않다고 소신 주치관학이라고 신심이학에 대한 소신을 얘기하시는데, 정작 변호사가 계시면서는 음주 성폭행 가해자 변호할 때 신심이학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내로남불, 그리고 말이 바뀌는 수신, 민주 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거 지적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론하다 보니 벌어진 일인데, 그와 관련해서 혹시 2차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있다면 좀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실체적 진실은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 그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 벌어진 일로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범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범계입니다. 예, 오동훈 후보.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말을 더듬어도 괜찮으니까 소신껏 답을 해주세요. 네. 너무 많이 웃지는 마시고. 법꾸라지란 말 아시죠? 네. 법기술자란 말도 아시죠? 네.
가족회사 또 부인을 운전기사로 취업해서 상당한 많은 돈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또 인턴 아이 이런 등등을 보면서 우리 오동훈 후보자의 법에 대한 본인의 문제와 관련된 법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기술적이다. 내 법고라지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이고 불법과 탈법 그 어중간한 지점에 있다. 탈법과 적법 그 어중간한 지점에 있다. 라는 그런 의혹을 버리기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억울합니까? 지금 가족 관련해서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적절하게 처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좀 사정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 그 얘기는 네. 아마 더 물을 겁니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들었다. 누구로부터?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들었다. 들었다 그러면 전문 증거죠. 판사 오래 하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전문 증거죠. 전문 증거면 그 원진 숫자가 부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없게 되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 전문 증거로 지적받고 있는 그 통화 내역을 소위 안보실 회의를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한 직후에 국방부 장관 이 사건에 정말로 큰 몸통이라 할 수 있는 현직 국방부 장관에게 통화를 했다를 인정하면 이거는 전문 증거에서 다소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인 그렇게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줄 위원님께서 물으시는데요. 저도 법무부 장관 한 사람입니다. 법무부 네. 장관 하게 되면 인사청문 기간 중에 와서 정말 미주알 고주알 다 보고합니다. 처장은 후보자께서는 보고를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네. 일부러 보고를 안 받으셨겠죠. 워낙 엄중한 사건이고 대통령이 연루될 수 있는 사건이고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야 될 수도 모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부임하게 되면 우리 박용진 의원이 물었습니다. 대통령의 의혹이 점점 집중되고 있는데 정말로 소환 조사할 생각이 있습니까? 물론 소추권은 없습니다만. 저는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지만 그 수사 의지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수처장이 된다면은 제가 한치의 묻는 거는 흐트림 없이 그 업무 법과 수행하겠습니다. 원칙의 내용을 묻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겁니다. 거기 위원님께서 대답하기 어렵죠. 말씀하셨듯이 법과 원칙이라는 말이 너무 자주 또 사용되어서 좀 행해화되는 면이 있지만 제가 말하는 법과 원칙은 정말 알맹이가 있고 위원님께서 그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정말 내실 있는 법과 원칙입니다. 그 문장에 지금 정말을 2번 사용하셨어요. 알맹이가 있는 법과 원칙에 대해서 묻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팀장으로 있는 해병대 수사단, 소위 군 경찰이죠. 그런데 3개의 범죄에 대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습니다. 하나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이게 문제예요. 성범죄 또는 입대 전 범죄는 뭐 당연한 거고,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라는 것을 우리 법사위에서 새로운 개념을 창출한 겁니다. 그랬을 때 살인 사건은 당연히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 권한이죠. 해석상, 그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사건처럼 갑자기 최 해병이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변사 사건이죠? 네. 맞죠? 네. 예. 그러면 이것을 접한 군은 민간 수사기관에 바로 투입되기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죠. 후보자 맞죠? 네. 그렇죠? 그러면 군 해병대 소관이니까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에 개입하는 건 당연하죠. 네. 일단 변사 사건이니까 수사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그 질의 주신 그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답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변사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수사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직무유기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사권, 그 다음에 직무유기의 법리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내용이 한치의 없어요. 어긋남 없이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본인 스스로 진행하겠습니다. 알맹이 있게 얘기했다고 해놓고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사 사건 수사로 시작됐습니다.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
이것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민간 수사기관, 즉 경찰이 수사권이 있고 해병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데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무슨 수사 외압을 하느냐, 무슨 축소 은폐를 하느냐라고 정말로 법리에 맞지 않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변사 사건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병대 수사단은 변사 사건 수사 이첩으로 사건을 그렇게 명칭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수사 권한이 있는데 수사 권한이 없는 데에 어떻게 외압을 가할 수 있느냐라는 정말로 법꾸라지와 같은 법기술자와 같은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이렇게 묻죠. 만약 오늘 인사청문회를 천신만고 끝에 돼서 공수처장에 부임한다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리를 적어도 대통령의 소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리를 배척하고 이것은 정당한 권한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 뒤에 수사기록 이첩을 누출하든지 가져간 경찰 수사기록을 다시 회수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다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는 법리적 판단은 우리 오 후보자가 정확히 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 군사법원법이 2021년도에 개정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수사권 여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한치의 허투림 없이 제가 연구해서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리를 적용하겠습니다. 네,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의원입니다. 오동훈 후보자님 공수처장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축하받을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국민들께서도 축하를 해주실 일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국민적인 의문들에 대해서 이 후보자가 잘 소명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많은 언론 국민들께서 후보자의 지금 아빠 찬스 소위 또 남편 찬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을 딸에게 매매하는 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년 8월에 20살이던 딸에게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과 땅을 매도했죠. 네. 자, 그 매도 자금은 후보자가 증여를 했어요, 딸에게. 그래서 그 돈으로 산 거죠. 자, 이 거래가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딸한테 돈을 빌려주고 딸은 그 돈을 가지고 엄마 땅을 샀어요. 왜 이렇게 이상한 거래를 하죠? 딸한테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땅을 증여하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증여하나 엄마가 증여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죠? 먼저 그 딸이 그 부동산 취득한 것과 관련돼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한 6억 정도로 평가한 그 산성동 주택에 대해서 지금 제3자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계약 상태에서 파기가 되는 좀 급박한 상태가 벌어졌고 또 그 2020년 9월 초순에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이제 매매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그런 급박한 대해서는, 상황에서 예. 딸에게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게 왜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건 이따가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급박한 상황이 될 수 없는 게 꼭 그걸 매매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되나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가격도 오르고 좋은데 왜 굳이 팔아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딸한테 왜 팔아요? 딴 사람한테 팔아야지. 가족한테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잘 안 돼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세요. 제가 납득할 수 없는데 국민들께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자, 저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후보자가 이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땅을 딸에게 증여하면 땅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가치가 6억 정도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은 지금 딸한테 빌려준 거는 지금 3억 5천인가 빌려줬죠. 네. 네. 그럼 그 3억 5천만 증여한 것에 증여세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여세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써 이상한 거래를 한 거예요. 아빠 돈을 빌려가지고 엄마 땅을 사는 이상한 거래를 한 이유가 그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솔직히 맞으면 맞다고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죄를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세무사한테 그 상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제가 3억 5천 증여하면서 그 증여세를 4,850만 원을 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좀 어떤 합리적인 거래로 세무사가 그렇게 자문을 해서 거기에 따랐습니다.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라 세무사가 이렇게 하면은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솔직하게 국민들께 얘기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야죠. 그걸 세무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충고를 해줘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께 납득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 절세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사죄하는 바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배우자의 지금 운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금 논란이 있어요. 일단 배우자가 실제로 운전을 했는지 안 너무 했는지가 좋아하면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후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야당 의원님들께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도 이 부분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은 자 만약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처럼 법무법인을 속여서 급여를 받았다라면 사기죄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근무하지 않는 상황을 다 알면서도 법무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면 법무법인 돈을 횡령한 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률가이니까 후보자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형사법상 문제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그런 오해를 계속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참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부인을 운전기사로 채용을 해서 급여를 지급받도록 한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들 중에서 부인이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처음 개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불안해서 이게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사무원을 고용해서 할 때 그 월급을 내가 줄 수 있을까? 내 사업성이 그만큼 될까? 이게 불안해서 배우자를 같이 근무하는 경우는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는 판사로 19년, 20년 근무를 하다가 지금 변호사 개업을 했잖아요. 그런 사건 걱정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건 많이 오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배우자를 이렇게 취업하게 했다는 것은 저는 일단 우리 후보자의 자질이 굉장히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자, 지금 아까 우리 야당 의원님도 얘기하셨고 우리 후보자 본인도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번 아까 모두 발언 얘기를 하셨어요. 공수처는 때로 정말로 권력의 실세를 수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다 수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 성과를 거의 내지 못했어요. 이런 공수처를 제대로 이끌어 가려면 도덕성, 청년성 누구보다도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강단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과연 이렇게 절세하고 배우자를 취업시켜가지고 그 월급 얼마 더 받으려고 하는 이런 후보자의 자질 가지고 이런 이해감 있는 공수처 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말 큰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돼 가지고 지금 그 운전기사 등 그다음에 송무 지원으로 그 취업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과 관해서 제가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가
송무 지원, 그다음에 운전기사 등으로 한 사람 직원분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운전기사로 채용했을 때는 2019년 10월 7일 날 좀 제법 큰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 이후에 좀 치료를 받고 퇴직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 경력 증명원이나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그런 취업한 것에 관한 자료를 냈지만은 마지막에 교통사고를 내고 그 다음부터는 근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제가 그때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꽤나 한 2023년까지 치료를 받는 꽤나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퇴직 처리를 했고, 그때 수원구치소인가 그다음에 수원법원인가 가면서 사고가 났고, 그런 교통사고 자료에 관한 자료를 위원님께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처가 여러 가지 초기에 법원과 구치소를 오가면서 운전 업무가 많이 필요할 때 그런 부분을 도와줬고 한 사람분의 직원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사실로 말씀드립니다. 네, 박경수 의원님 다 끝나셨죠? 네. 송기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오늘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인사 말씀에도 말씀드렸는데 공수처가 지켜야 할 최고 덕목이 뭘까요? 저는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죠. 네. 공수처가 존재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다스리는 일인데, 고위공직자들은 권력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 권력으로 자기에 대한 수사를 억압하기도 하고 또 권력으로부터 비호를 받아서 그것이 덮여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많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공수처라는 특별한 사정기관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동안 검찰이 이 정권의 도구 역할을 하면서 특히 권력이나 현 정권에 관련된 일들, 사건들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공수처가 생기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사건 중에서 아시겠지만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은폐 축소 위압 사건, 또 감사원에 관련된 사건, 이거 전형적으로 현 정권이 관여되어 있는 사건이고 검찰이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사건.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찰이 현재 상태로라면 제대로 수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것이고 현재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내용은 대략 잘 아시죠? 해병대 관련 사건은 언론에서 본 정도입니다. 본 정도 아시잖아요. 그게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인 이시원하고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서로 전화하면서 사건 축소 예약을 했다. 이런 정황이 막 보도가 되기도 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에 나왔지만은 대통령이 직접 경로에서 임성근 일사단장을 왜 처벌하냐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한간에는 임성근 전 일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관여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돌아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더 검찰로서 수사하기 어렵기도 하고, 공수처가 정말 잘 수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결국은 공수처가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공수처가 이거 참 대통령이나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님께서 처장이 됐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에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건이지 가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다음에 공수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냐 하지 않느냐는 점은 정말 필요할 때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직접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이전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할 것이냐, 공정하게 할 것이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만일에 처장이 되신다고 하면 이 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 특검으로 할 겁니다. 특검 가서 거기서 공수처가 정말 제대로 수사하는 게 나왔다면 공수처가 이제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처장님 혹시 후보자님 혹시 공수처법 제 3조 4항 아시나요? 네. 아시죠? 3조 네. 4항.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그 관련자들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그렇겠죠, 그죠? 맞습니다. 근데 지난 3월 18일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두고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서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가 반박을 하니까 공수처의 반박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또 하나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해라. 뭐 수사를 빨리 해라 마라. 출국금지 하지 말라 이렇게 관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수처법 3조 3항에 위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3조 3항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조 3항은 공수처의 존립 근거의 조항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조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도 돌아요. 사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부가 수사하고 있는 것을 지금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뭐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는데 속도가 좀 안 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만일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대통령실하고 어떤 연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공수처의 존립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고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공수처 쪽하고 연락을 하거나 그랬다면 그냥 법 위반되고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오후에 다시 또 한번 물어보겠지만은 또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월성원전 관련된 사건이에요. 월성원전 거기에 관련돼서 산업부 공무원들을 3명이 지난 5월 9일 날 무죄 확정이 됐어요. 감사원의 감사가 굉장히 불법하다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법원에서. 특히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경우는 적법하게 되지 않았다.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감사원이 이 법을 저지른 겁니다. 정권의 사주를 받아서. 공수처가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정확히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바로 내세우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이지만 저는 일반론적으로 어떤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일반론을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원 사건이 좀 들어가 있는 공수에 있는데 그동안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방식이 감사를 받는 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강압적이고 그런 방식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디지털 포렌식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역시 정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수 없어서 공수에 가 있단 말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 감사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이 수사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유념해서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런 만일 사건에 대해서 빈틈없이 처리하도록 약속합니다. 네, 송 의원님 다 마치셨죠? 네. 다음 최기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대통령 포함되지요? 맞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3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되고요. 네, 판사 검사도 포함되고요. 장성급 장교 포함됩니다. 그 밖에 고위직 공무원들 많이 포함되네요. 공수처에 처장이 있고요.
차장이 필요한데 현재 공석이죠. 네, 부장검사 지금 몇 명 있습니까? 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5명 있습니까? 네. 5명 전부 혹시 다 검사 출신인가요? 아닌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검사 출신인데 아닌 분도 한두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없습니까? 검사 출신 아닌 분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 다수지요? 부장검사나 검사나. 맞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 검사 출신이에요. 며칠 전에 민정수석이 새로 임명되는데 검사 출신인 거 알고 계시죠? 네. 민정수석이 임명되자마자 검찰 인사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차장 임명하려면 제청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렇죠? 네. 대통령실하고 논의를 해야 돼요. 검사도 대통령이 임명권자죠? 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차장을 본인이 과거에 검찰에서 같이 근무했던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임명하고픈, 그리고 부장검사나 검사 자리에도 그런 사람을 임명하고픈 유혹을 느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그런 시도는 지금 공수처법 3조 3항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며칠 전에 임명된 민정수석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런 평가를 한 기사가 있어요.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정원 국방부 댓글 사건 수사 때 수사방해 외압 의혹 당사자로 지명됐다. 세월호 수사 때도 청와대와 장관의 의중을 받들어 해경에 일부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수사팀을 강하게 압박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 분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대통령의 의중이 공수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대통령의 이거 인사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공수처는 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검찰 출신들이 근무하면서 정권과 검찰에 관련된 수많은 수사 정보와 결론이 유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공수처는 처장 후보자 판사 출신이지만 대부분이 검사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걱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처장으로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강한 신념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좀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관련돼 가지고 제가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유념하실 거예요? 청와대 용산 측하고 차장 임명 때부터 부딪혀야 되거든요. 네. 처장 후보자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본인이 수사 경험이 없으니까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을 임명하겠다. 네. 어떤 사람을 들이밀까요? 용산에서 인권의 보호에 충실하고 권력에 맞서 기계 있는 검사, 물론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출신 검사들을 찾아서 처장과 협의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수많은 권력 지근거리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권력 근처에 있는 검찰 출신들과 가까운 사람을 차장으로 임명하라고 요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만일에 처장이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위원님 그 지적하신 부분 유념하겠고요. 그 부분 아까 그 3조 3항 위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의 정당한 재청권을 행사할 것이며 그리고 제가 수사권 유능한 탁월한 수사력을 가진 차장을 구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유능한 그다음에 어떤 출중한 수사력은 그런 어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의 어떤 수사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독립 수사기관으로서의 그 공수처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 중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걸 봤을 때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수사 관련해서 처장이나 공수처 연락이 오면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고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언론에 알리고 고발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법에 따라가 조치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 시절에 국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던 미네르바라는 분을 구속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가지고 온 법률이 전기통신기본법이라는 해괴한 법이었어요. 구속까지 했죠. 나중에 무죄 났고 헌재에서 위헌 결정 났습니다. 유모차 부대 어머니들이 시위하러 나오신 그 어머니들을 입건하기 위해서 일반 교통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에 점을 발견해낸 경찰들, 결국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서면 수사, 서면 조사에 그쳐서 무혐의 결정을 합니다. 그래놓고 희희낙낙했을까요? 우리가 정말 귀한 걸 발견해냈다. 정권에서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겠느냐, 예뻐하겠느냐. 그래놓고는 국민들한테는 수십 년간 사장된 법률을 가지고 와서 기소했던 게 경찰과 검찰이었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탄생한 겁니다. 어떠세요? 공수처의 고유한 기능, 이번에 지금 해야 될 역사적 사명에 대해서 어떤지 말씀을 좀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수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어떤 수사를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공수처는 그런 기능과 권능을 행사하는 데 한치의 허트림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고위공직에 임하는 책임 있는 자들은 말로써 국민들을 신뢰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살아온 행적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다른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의혹이 많으세요. 자료 충분히 내지 않으면 말씀만으로는 믿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정훈 의원입니다. 일단 후보자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판사로 오래 활동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시다가 이 위치에 지명을 받으셨는데 뭐 짐작컨대 제안을 받으신 거죠. 먼저 손드신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변호사 생활 하시다가 제안을 받으신 거죠. 맞습니다. 네. 고민을 하셨으리라 짐작하고 이 어려운 청문회 뭐 일반 시민이라면 절대 밝혀질 리 없는 개인적인 뭐 아까 말씀하신 사고, 가족, 재산 관계 다 드러내면서까지 공수처장을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고 싶으십니까? 아주 짧게. 공수처의 여러 가지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일기 공수처에서 자, 효능감 그러면 있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신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공직사회 권력형 비리와 공직사회 부패 척결하고 싶다. 뭐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의원님 여야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개인적으로 살아오는 모습이 일반 시민들 보시기에 뭐 후보자님 이 정도 살아왔으면 기득권 맞죠? 솔직히 엘리트고 기득권이시잖아요. 그걸 부정하시면 안 되죠. 네. 네. 그럼 조금 더 일반 시민보다는 높은 도덕 기준으로 살아와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아직도 기대하시는 거 그것도 맞죠? 맞습니다. 또 일부 그렇지 못한 점들도 보내주신 자료에 있다. 이것도 맞죠?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사과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임명되시더라도. 자, 그러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과업을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청문회에 앉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공수처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그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완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구체적 사건을 들기는 좀 어렵지만 이 공수처의 힘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는 데서 나온다는 확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완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뭐 임명되시고 수십 일 동안 공수처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솔직히? 맞습니다. 근데 완벽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셨는데 왜 그 지점이 뭐냐고요? 구체적 사건을 제가 들어서 좀 구체적 사건 필요 없고요. 좀 왜냐고요? 어렵지만 정치적 중립의 그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지 면에서 완벽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공수처장과 공수처 구성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의지가 완벽하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자, 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후보자님의 그 의견에 상당히 동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뭐 자료 받아보셨겠지만 공수처는 태어난 이유대로 민주당이 가장 애용하는 수사기관이에요. 뭐 통계가 그걸 증명하니까 알고 계시죠? 가장 많이 민주당이 이 수사를 고발하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수처를 민주당 하청기관이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공수처에 고소할 때마다 고발할 때마다 민주당은 국회에 오셔가지고 기자회견을 크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조국 전 장관이 했던 검찰개혁 동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만 거의 유일하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언론의 석에서 낙인 효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이거 없애겠다 했는데 공수처에 고발할 때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뭐 일단 고발해 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십니다. 후보님, 이 고발하는 과정에서의 낙인 효과 옳지 않죠? 제가 뭐 특정 정당의 행위가 뭐 아니, 옳다, 특정 정당 옳다 아니고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직 유죄가 확인되기 전까지의 피고인에게 낙인 효과를 주는 건 옳지 않다. 이건 맞죠? 일반론으로 그 고소 고발 과정에 있어서도 개인의 그 인격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일반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수처에 앞으로 고소 고발하는 주체들이 이런 낙인 효과를 주지 않도록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신 의사가 있습니까? 의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만일에 공수처장에 된다면 그 행위 연구하겠습니다.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바로 가서 기자회견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정치화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이 없이는 공수처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신다면 어떤 주체든 그것이 국회의원이든 어떤 주체든 공수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라고 일어서서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떤 공수처의 정치화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정치의 너무 과도한 사법화는 우리 공수처의 업무량에도 부정적인 좀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우리 공수처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 주실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공수처에 실적이 없다, 동의한다라고 하시면서 뭐 절대적인 인력 부족, 협소한 수사 범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 뭐 여러 얘기 나온 건 아시죠? 네. 자, 그런데 공수처의 활동이 임명되신다는 전제로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쉽게 얘기해서 인력도 계속 안 늘려드리고 수사 범위도 협소하게 만들어 놓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가 계속되면 솔직히 저는 어떤 처장이 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임기가 몇 년이십니까? 3년입니다. 3년 뒤에 소임을 밝히실 때 이럴 바에는 없애자. 아주 이런 양심 선언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이 공수처가 이 구조적으로 이 수사력이 좀 부족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해 보시다가 정말 내가 좋은 뜻으로 이 어려운 일 맡았는데 지금과 같은 구조, 상황, 그다음에 이런 미션을 수행할 수 없다.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까지도 열어놓고 한번 인지를 해보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또 나름대로 국회 관련해서도 업무를 또 착실히 하겠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런 결론을 내주실 양심과 용기가 있으십니까? 저의 의지를 물으신다면 공수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수처를 위해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공수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고 공수처의 미션, 공직사회 국회 척결을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시면 안 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로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신 일이라면 5년, 3년, 지금 3년에 끝도 3년 되잖습니까? 6년 해봤는데 공수처 태어나면 안 될 조직이었다라고 결론 내려주시는 게 오후봉 같이 엘리트시고 우리
공직사회에 이런 법률적인 전문과 해박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기여라는 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머릿속에 갖고 임명이 되시면 활동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공수처가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조직이 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조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철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경기 화성면 권철성입니다. 우선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네. 방금 우리 조정훈 의원님이 뭐 질문을 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반론도 있고 해서 한번 또 처장님 의견도 질문하겠습니다. 주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건과 그 연루가 된 사건들을 이제 고발하는 경우들은 뭐 양당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대부분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팩트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알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오히려 언론을 이용한 사건몰이, 여론몰이, 이런 이야기는 검찰들이 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조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경험과 식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과 관련해서 최근에 좀 논란이 많은 거는 알고 계시죠? 네. 네. 뭐 대통령 거부권까지 지금 뭐 이야기가 되면서 논란이 많은데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까? 특검 실시 여부에 대해서. 저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지대하신데 기본적으로 국회의 그에 대한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검 일반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불일치해가지고 여러 가지 운신의 폭이 너무 좁고 수사가 구조적으로 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권을 제대로 일치시킨 다음에 앞으로 그 특검 수요가 있으면 좀 우리 공수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론 말고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이 건은 특검을 실시하는 게 맞다, 안 맞다. 속으로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일반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그 지금 된다는 말씀하신 일반론은 전제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당장 적용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제 조건이 해결이 안 된 현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런 데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게 이 청문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에 관해서 그 특검 발의되고 또 의결되고 그다음에 또 제2 요구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국회의 권능은 매우 존중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형식적 권한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법이 통과되고 실행되는 것이 현 상황으로 봐서 맞다 틀리다 의견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 평생 법조인으로 사셨는데 말씀드린 그 의견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신이 안 되는 답변인데요. 제가 그러면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뭐 태도 유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공수처하고 경찰에서 각각 수사 중이죠. 따로따로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언론에서 아는 것 이상으로 지금 제가 보고받지는 전혀 못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있습니다. 5월 4일 날 공수처에서 해병대 사령관 소환 조사했잖아요. 네.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죠? 조사를 시작했으니까 계속 수사를 하시겠죠? 제가 그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관한 지금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수사 못 받고 상황이 아니고 있습니다. 수사 계획입니다. 예. 지금 소환 조사했으니까 앞으로 수사하실 거 아닙니까? 수사하지도 않을 건데 소환 조사하실 일은 만무하잖아요. 앞으로 그 부분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 사건이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수사하실 진행되는지 거잖아요. 그럼 수사 안 하실 살펴보겠습니다. 거예요. 참
수사하실 거잖아요, 이거. 네. 그죠? 그리고 5월 14일 날 경찰에서 임성근 그 해병대 전 1사단장 또 조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공수처하고 경찰에서 지금 각각 수사하고 있어요. 그다음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현역 장교들이 많이 포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군 검찰에서도 아마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면 개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기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거 기소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공수처에서. 해병대 순직 사건에 관해서 대체적으로는 우리 공수처의 기소권이 좀 제한돼 있는 걸로 없죠. 알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기소는 검찰에서 할 겁니다. 사건이 산산조각 나 있어요. 이게 통일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화라는 그런 수사, 그런 기소권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거 필요하겠죠. 그것도 동의를 못 하시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과 네. 관련돼 가지고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우리 공수처의 그 수사 그거는 제가 권능과 좀 이따 기소 이야기하겠습니다. 권능을 이첩권하고 기소권 확대에 대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 될 때. 근데 자 지금 이 순간에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할해서 통일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입법부가 잘 결정하실 걸로 그게 생각했습니다. 특검입니다. 네. 그 동의하시는 걸로 제가 볼게요. 지금까지 보면 이게 자업자득이에요. 지금 공수처가 사건 접수하고 최초 압수수색 5개월, 압수물 분석 3개월, 시간이 다 지나간 거예요. 늑장 수사,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현 제도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 다 산산조각 나서 산지사방 흩어져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도 필요하다. 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관해서 입법부에서 현명하게 결정하실 걸로 보고요. 저희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 입법부의 결정에 따라 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지금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권칠성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특검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 구조를 이래 만들어 놨다는 겁니까? 공수처는 그래요. 공수처는 민주당이 만든 거 아닙니까? 정동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축하합니다. 공수처가 지난 3년 5개월 2021년도에 출범했죠, 그죠?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기 공수처는 이 조직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수사 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또 권능을 또 조직을 정비하고 또 규정들을 만드느라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또 국민들의 그 신망을 받는 데 있어서는 또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공수처 수사 성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뭐 최종적인 선고는 아니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우리 손준성 검사에 대한 그 사건이 우리 공수처의 그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그 공수처 사건 처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단순히 그 설문 검토에 종결한 수사 불개시 또 공람 종결 또 다른 수사기관 이첩이 한 78.5% 정도입니다. 사실상 10건 중 8건이 그냥 책상에서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게다가 수사 내용을 봐도 불기소가 대부분이고 공소제기
또 공소 제기 요구가 전체 사건의 0.4%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영장 청구 현황을 한번 보시죠. 그 체포영장은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1건 청구를 했지만 단 한 건도 발부받지 못했습니다. 긴급 체포 건수 당연히 없겠죠, 그죠? 그 구속 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에 2건, 2023년에 3건을 청구했지만 역시 한 건도 발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압수수색 영장 또 통신 사실 영장 청구도 실적은 없는데 압수수색 통신 사실 조회만 하고 있습니다. 검찰 견제하는 명분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 반대에도 우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공수처를 출범시켰지만 사실상 기능과 역할은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경중에 차이가 있겠지만 공수처와 비슷한 규모인 검사 25명이 있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예산이 한 20억, 30억 정도 되는데 약 10,000건 가량 사건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예. 국민들 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수사도 잘 안 되고 있는 공수처가 과연 존재 이유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공수처의 한골 탈퇴가 필요하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님, 그 공수처장 임명되신다면 어떻게 조직을 이끌 것인지 한번 밝혀봐 주십시오. 공수처 조직이 그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돼 가지고 그 의심받지 않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작은 조직인데요, 작지만 강한 조직이, 그다음에 안정적인 조직이 되도록 제가 조직 융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염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공수처장이 된다면 열과 성을 다해서 제대로 된 그 취지에 부합하는 공수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1월부터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존경하는 우리 권칠성 의원님도 방금 질문을 하시던데 그 공수처의 신속하고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 공수처장이 되시면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순직이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물으신 겁니까? 예. 지금 공수처장이 된다면은 뭐 지금 특정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제가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사건이 또 그러해야 되고요. 제가 그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받지 않고 그다음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사건들이 처리되도록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민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죠? 그 최상병 수사를 비롯해서 공수처에서 진행 중인 수사들 한치 의혹 없이 그 수행되기 위해서 조직의 정상화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은 잘 파악하고 있죠. 네. 예. 그 공수처 출범 당시 채용된 검사 수사관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죠. 대부분이 좀 그 사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검사가 13명, 수사관 18명입니다. 지금 몇 명이나 남았는지 아십니까? 극소수만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검사가 고작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수사관도 50% 이상 줄였습니다. 구성원들 그 조직을 떠나면서 공수처 조직이 많이 흔들렸는데 그 출범 이후 퇴직자 현황도 상당합니다. 그 법률상 정원 85명이 조직이 이제 겨우 3년 5개월 지났는데 3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평균 재직 기간이 검사가 1년 8개월, 수사관이 한 2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안 됩니다, 지금. 그 정원 기준
결론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검사 기준으로는 지금 한 대략 한 6명 정도 결혼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 한 분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아직까지 채용을 하고 있죠. 이번 주 초에도 수사관 2명을 그 채용 공고를 또 했죠. 네. 그래서 이탈자가 워낙 많아서 20분 이상 모집 공고를 냈는데 그 공수처가 조직 내부 직원들에게도 예외받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인사제도와 관련돼 가지고 뭐 연임 제도라든지 우리 그 수사관 검사들의 신분이 불안한 부분들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공수처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또 수사를 잘하는 조직이 되면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는 좀 해결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또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시는 그런 사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오해 계속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김미애 위원님까지 진행을 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네.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서 아까 다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필요하면 소환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맞습니까? 저는 지금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서 지금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구체적 사건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아까 없습니다. 일반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필요가 있다면 소환 조사도 하겠다. 일반론적인 말씀을 올렸습니다.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소환 조사도 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겠다. 일반론적으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답변하신 거 맞지요? 저는 그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떠나서 공수처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게 아닌데 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수사 상황에 따라서 소환 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소환 조사도 하겠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도 있다면 압수수색도 하겠다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메모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는 못하셨지만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네. 네. 그리고 이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아까 다른 의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수처에서 진행하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저는 수사 속도가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달리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후보자님도?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공수처 수사관과 검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 주셨고 또 후보자께서 처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지금 여러 차례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시 다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특검은 언제 필요하다고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특검은 뭐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일반 우리 수사기관 검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가 미흡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제가 그 부분과 뭐 특검을 지금 연결지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예. 저는 뭐 특검과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요.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필요하다면 하겠다. 그리고 공수처장이 되시면 이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사 진행 속도나 상황을 보면 제가 알고 있고 그동안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법사위에 있으면서 2년간 지켜봐왔던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저는 수사 속도도 느리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를 보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질 때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특검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반론적으로 여쭙게요. 지금 해병대원 현직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또한 사령관 조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 공수처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어떤 결과를 내놓은 것도 아니고, 공수처를 책임질 공수처장께서는 필요하다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계시고, 그리고 이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일반론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왜 필요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특검에 대한 입법부의 결정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냥 제가 드린 질문은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상황들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수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특검법이 필요하냐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 입법부의 이 상황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매우 미흡하고 이미 지금까지 진행된 것만 보더라도 공수처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법이 바뀌어서 공수처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기소권을 갖기 전에는 공수처는 어떠한 사건도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그런 공수처를 존속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수처법을 바꾸기 전에는 공수처는 가만히 있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것인지,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보십시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특검에 관한 입법부의 그 논의는 존중하고요. 좀 장기적으로는 우리 그 공수처가 수사권과 그 기소권이 일치되어서 꼭 최해병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어떤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에 그 수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게 저희의 소신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가 해병 순직 사건으로 동일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가 좀 많죠. 예, 그걸 좀 지양해 달라는 의견이죠. 공수처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신청하셨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공수처에 접수되어서 아직 종결되지 않는 건수가 몇 건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사건 내막에 이거 뭐 개개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처리 현황을 여쭙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예. 297건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피고발자 중에 누가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은 파악이 됐는데 제가 그 말씀해 사건에 보세요.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파악을 못하시고 이 어떻게 보면 독이 든 성배를 잡고 있고 그 앞에 판도라 상자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안 하시고 지금 공수처장 후보직을 수락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피고발자에는 지금 현직 대통령도 계시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장관도 계시고 앞으로 여당의 또 새로운 대표나 실세가 되실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는 전직 장관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에서 실세로 볼 수 있을 만한 검사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공수처에서 해야 될 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자님 태도를 보니까 이게 하실지 아니면 그냥 대충 하다가 뭉갤지 좀 판단이 안 섭니다. 후보자님께서도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9년 만에 법복을 벗으시고 변호사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돈도 좀 버시고 그나마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몇 년을 하고 계셨는데 이런 어려운 자리에 뛰어든 것은 그래도 가슴속에 있는 정의감이라든가 아까 말한 공직사의 부정부패를 좀 내가 한번 열심히 해서 일조를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피고발자가 이러한 굉장히 지금 현직 실세 또 어떻게 보면 후보자를 또 수사할 수 있는 검사들도 있는데 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은 할 생각이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저는 판사로 근무할 때 그 2009년에 그 부패 전담부 판사로서 1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그때 근무하면서 이 부패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재판, 그것이 우리 사회를 깨끗하고 또 건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러면 아무튼 압니다. 그 부패 전담 판사 시절에 있었던 그런 정의감을 갖고 지금도 어떤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필요로 것이 4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정치적 독립성이고 두 번째가 수사의 공정성, 세 번째가 수사 능력, 네 번째가 공수처장에 대한 도덕성. 크게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아까 뭘 제일 중요하게 보신다 그랬죠? 그 4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행입니다. 예, 정치적 독립성 얘기하셨지만 4가지가 다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의 공정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한데 그런 평등함이 공수처에 의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실현되는 것을 국민이 보셔야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도 그 해병 순직 병사에 대한 사병에 대한 참 갑자기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계속 하나 둘씩 여러 가지 정황들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지금 결국 대통령실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수사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외압이 들어온다면 공수처장께서 이거를 막아낼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결연한 의지로 외압을 그다음에 우리 그 밑에 수사관과 검사들이 수사를 해나감에 있어서 그런 외풍을 막도록 충분한 그 방파제의 역할을 하도록 제가 단련하고 또 부족함이 없도록 저 자신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사건도 지금 그 공수처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20일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임기 개시 후에 최재형 목사로부터 약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같은 해 7월 23일에 40만 원대 듀어스 위스키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의 저서 8권을 받았다는 것, 그다음에 2022년 같은 해 8월에는 전기 스탠드와 전통주를 받았다는 점, 그다음에 같은 해 9월에는 디올백을 받았다는 점, 또 같은 해 11월 23일경 백석대 설립자로서 1,000만 원 상당의 분재를 받았다는 점 등등이 지금 계속 고발로 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임기 개시 후의 일이라 사실은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위원님께서 금방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수처의 그 수사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범죄입니다. 제가 그 후보자로서 법을 연구하다 보니 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범죄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건데 수사 대상에 빠져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또 잘 아시네요. 그 내용은. 네? 그건 또 잘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될지 알선수재가 될지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수사를 해봐야 하는 거고요. 그거는 또 청탁금지법이라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또 분명히 대답하시네요. 그러니까 알고는 계신데 지금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그 좀 수사 대상에 꼭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예, 아무튼 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통령이 연루가 된 거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 최혜병 사망 사건의 외압 사건,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그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던 공수처장이 새로 온다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과연 저 수사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데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추천위원회 내에서 보니까 법무부 측에서 아마 추천했던 뭐 김태규 전 판사 를 포함해서 오동훈 후보자 두 분을 아마 법무부에서 추천했던 모양이에요. 내부에서 결국 이제 오동훈 지금 후보자로 추천위원회 내에서 결정이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법무부 측에서는 아마 김태규 씨를 더 선호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반대했던 측은 아마 굉장히 이제 이 권력 기관을 제대로